예, 나갔다 다시 들어와요? 나갔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냥 뭐, 나왔는데 어떻게 또 나갔다 들어옵니까? 자, 어디를 볼 거냐면, 거기 36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고정금리 상환 방식 있죠? 요거. 자, 여기, 밑줄 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제 노트는 안 하실 겁니다. 그거 위주로 정리하세요. 이번 달 말쯤엔 안 하실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고정금리로 빌려줬을 때, 한 장 넘기면 370페이지 볼게요. 요거를 요걸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 있죠? 요거 알아볼 겁니다. 요거는요, 위에서 한 6번째 줄 보시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있죠? 요거 하고, 오른쪽에 딱 중간에 보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있잖아요. 요거 하고, 한 장 넘겨보시면, 372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보시니까, 체증식 상환 방식이죠? 요 세 가지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두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로, 한 문제는요, 계산 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자, 이제 세 번째 테마입니다.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 원리금의 상환 방식, 요걸 얘기합니다. 원리금의 상환 뭐라고요? 방식. 자, 방식인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딱 보니까, 이 원금이라는 게 애초에 빌린 돈을 얘기하죠. 원금은 10,000원 빌렸답니다. 10,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만기라는 게 뭐냐면, 만기는요, 이 원금 10,000원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죠. 쪼개서 갚든 아니면요, 한꺼번에 갚든, 어쨌거나 최종 1원까지도 갚기로 약속한 기간, 요거는요, 4년입니다. 4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자율. 이자율은요, 자, 이 10%입니다. 몇 프로하고요? 10%인데, 별 말이 없으면 연이자를 얘기합니다. 연간 몇 프로요? 10% 내랍니다. 만약에 월로 따지면 요거 12로 나누면 돼요. 12로 이걸요, 월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자, 매년 말에, 그러니까 매월 갚게 되면 좀 복잡스럽죠?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날 빌린 다음에, 1월 1일 날 빌린 다음에 매년 말에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으랍니다. 매년 말에 원금도 내야 되죠? 그럼 빌렸으면 이자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자 되죠? 그래서 매년 말에 원금도 갚고 이자도 지불하랍니다. 원금도 갚고 이자도 지불하래요. 그리고 요거는 이 고정금리를 가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를 했다가는 계속 이자 때문에 또 금액이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논리상 고정금리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자 때문에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그거는 안 되니까 고정금리로 빌린다면 이자율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쓰는 거예요? 고정금리를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잡을게요. 자, 머릿속에 요 그림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11월 달도 했는데,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이러한 식으로. 자, 맨 먼저, 어디 갔냐면, 우리가 10,000원 빌려줄 테니까, 원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금 균등상환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10,000원 빌려줄 테니까, 원리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체증식. 체라는 게 뭐냐면, 점점이라는 뜻입니다. 점점 늘려나가라. 이걸 다른 말로요, 점증식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뭔가를 점점 늘려나가라는 얘기죠. 이걸요, 점증식 해줍니다. 점증식.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아닙니까? 4년 동안에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얼마라고요? 10,000원 빌려줄 테니까 원금을 똑같이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똑같이라고요? 원금을 똑같이 갚아라. 1년,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2년,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3년,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 4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으니까 매년 얼마씩 갚으면 돼요? 원금을 10,000원 나누기 4하면 되죠? 10,000원에 4하면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2,500원, 2,500원, 이렇게 2,500원 이렇게 삐딱삐딱 합니까? 2,500원, 2,500원. 이거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입니다.
자,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 2,500원씩 맞죠? 이렇게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4회쯤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갚은 돈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10,000원 빌려줬죠? 1년 지났어 안 지났어요? 1년 지났으니까 1년 지난 만큼 이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0원에 10% 하면 얼마예요? 원래 10,000원에 10% 하면 얼마예요?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1,000원 이자를 내야 됩니다. 얼마 이자라고요? 1,000원.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잖아요. 그럼 얼마 남아 있었어요? 7,500원 남아 있는데 또 1년 지났어 안 지났어요? 지났으니까 1년치 이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750원 이자 내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750원. 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자, 그 대신 원금 상환액은 항상 같죠? 2,500원씩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걸요, 원금 균등 상환이다. 뭐라고요? 원금 균등. 그러니까 1억을 빌려줄 테니까 20년 동안에 매달 원금을 정확히 20년 동안 쪼개서 갚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자는요, 남은 금액 이자를 계속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원금 균등이다. 정리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10,000원을 빌려주겠다.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원리금 합계액을 똑같이 갚아나가라는 얘기죠. 이걸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내가 1억을 은행이 1억을 빌려주면서 이러는 겁니다. 너 20년 동안에 매달 20만원씩, 그 20만원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 다시 할게요. 은행이 1억을 빌려주면서 매달 20년 동안 매달 원금이자 합쳐서 20만원씩 갚으랍니다. 뭘 갚으라고요? 20만원씩. 그러면 이때는 1억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00원을 빌렸을 때, 자,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 있죠? 여기다 할 때는요, 저당상수 곱하면 됩니다. 자, 아까 그 사례를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 금액이 나옵니다. 정확히. 요거는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입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면 알 겁니다. 정확히 얼마 나온다고요? 3,155원 나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3,150원. 그러면, 자, 얘는 요거 합치면 얼마예요? 3,500원이죠? 근데 얘보다는 작게 출발합니다. 3,150원 아닙니까? 얘보다 뭐라고요? 작게 출발해요. 작게. 1년, 2년, 어디 갔어요? 3년, 4년.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으니까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출발하면 되겠네요. 조금 작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1년. 자, 그 다음에요. 2년. 그 다음에요. 3년. 그 다음에요. 4년. 이렇게.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입니다. 이렇게. 3,150원. 이렇게. 이거는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이렇게. 자, 점점, 그 그림이 정확해져 가네요. 자, 이걸 굳이 이제 원금분과 이자로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해는 갚은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10,000원에 대해서 이게 좀 얼마씩이라고요? 3,150원씩입니다. 자, 여기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첫 해는 갚은 돈이 없죠. 그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1,000원. 그러면 항상 여기서 있죠. 3,150원에서 이자 뺀 나머지가요. 원금 상환액입니다. 얼마라고요? 2,155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볼게요.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갚았으니까 7,845원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845원에 대해서 1년 지났죠? 그러면 785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785원. 그러면 여기서 이것 뺀 나머지가요. 원금 상환이 되는 겁니다. 얼마요? 2,370원. 이렇게 됩니다. 자, 3년째는요. 3년째는 10,000원 중에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자,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액은요. 점점 늘려나가는 겁니다. 점점 늘려나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은행이 1억을 빌려주면서 20년 동안에 20만원씩 갚으랍니다.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그럼 처음에는 자, 이자 낼 게 별로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원금 상환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원금 도출이 갚아 나가죠? 그죠? 갚아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자는 좀 줄어들죠?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상환. 자, 초창기 때는 거의 이자만 납부, 이자 원금 되는 거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요, 거의 뭐라고요? 원금만 납부하는 겁니다. 원금 원금만 납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체증식은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법칙에 따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자, 우리가 10,000원을 빌려주겠다. 은행 입장에서 10,000원 빌려줄 테니까, 너 첫 해는요, 이게 일단 금을 딱 적어놓고 볼게요. 2개, 3개, 요거 4개인데, 너 첫 해는 원금 중에 300원만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000원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1,000원. 세 번째는요, 3,700원 갚아라. 마지막 해는요, 나머지 5,000원 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자를 붙여볼게요.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얼마 이자 붙어요? 1,000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9,700원 남았죠? 9,700원에 대한 이자 97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970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 대신 약속대로 원금은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거, 이걸요,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해줍니다.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문제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자, 거의 요걸 물어봅니다.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거의 요걸 물어봅니다. 여기서 맨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일단, 이 초창기 때 원금을 가장 많이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입니다. 가장 작게 갚는 게요? 체증식입니다.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리금 지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가장 많이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 유동. 가장 적게 갚는 게요? 체증식.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기가 30년인데, 만기가 몇 년이라고요? 30년인데 3년 있다 조기 상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상환한다고요? 조기 상환하려고 할 때 남아있는 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가장 적게 갚은 게 이거죠? 남은 금액이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체증식입니다. 남은 금액이 가장 큰 게 이거 아닙니까? 갚아야 될 돈이. 이거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요거 어디 갔어요? 얘는, 자, 이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소득층. 왜 그럴까요? 일단은, 얘 만기가 30년이라면, 말단일 때는 돈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잖아요. 그래, 말단일 때 조금 갚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 때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긴 한데,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초창기 때는 거의 원금으로 회수해야 하네요. 거의 회수 안 하고 이자만 받는 거죠. 거의 이자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기가 한 30년인데 한 20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금액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또 20년 지났는데 담보가치가 폭락할 수 있고 회사도 그만둘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회수를 못한다면 은행은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요, 원금 회수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원금 회수 위험이 크다 해줍니다. 근데 예를 볼게요. 얘는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 돈 못 갚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막 10년 있다 그때 못 갚는 거지. 처음엔 착착 회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년 지났으면 남은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꼭 손해본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크게 뜯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해줍니다. 가장 뭐라고요? 작다. 얘는 항상 뭐든지 중간입니다. 원금 회수 위험이 어떻다고요? 중간입니다. 그러면 은행도 항상 이자는요, 위험에 따라서 적용되는 겁니다. 위험이 크면 얘네들도요, 높은 이자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위험이 작으면요, 낮은 이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나 보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가서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서 돈도 많이 빌려달라고 하고, 아니면요 이자도 굉장히 낮게 해서 빌려줍니다. 그죠? 뜯길 염려가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딱 보더니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학원 선생이다. 그러면 꺼져 그럽니다. 뭐란다고? 꺼져. 오늘 꺼져 많이 나. 너 뭐 믿고 빌려주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니까 이것도 돈도 안 빌려주려고 하고, 설사 빌려준다 하더라도 금리를 상당히 높게 책정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요? 아니, 들어서 안 빌린다 해서 이제 다른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애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축은행도 가면 거기 이자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은행도 마찬가지로 지네들도 위험이 크면요, 자꾸 높게 이자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레이트이면요,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높습니다. 가장 뭐라고요? 아이고, 이거, 이 가장 낮죠, 이거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위험이 가장 작다고 했죠? 얘는 위험이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가장 크다 해줍니다. 이자 뭐라고요? 크다. 그리고 얘는요, 이자율 항상 중간입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다른 거 좀 안 해도 돼요? 하지 말고, 우리 그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근래 들어서 이거 아니면 이게 꼭 물어봅니다. 이거 아니면 뭐라고요? 이걸 물어봐요. 일단은 어디를 볼 거냐면요, 거기 371페이지 볼게요. 요거 계산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 위에 쪽에 예제 있죠? 예제 보겠습니다. 가격이 10억짜리 아파트 구입하기 위하여 4억을 대출받았답니다. 대출 이자율은요 7%이고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년 갚기로 했답니다.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를 구하면,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매년 혹은 매기 갚을 원리금 있죠?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원리금 뭐라고요? 균등상환액.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얼마 빌렸다고 했어요? 4억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됩니다. 자, 저당상수는 그 밑에 그 박스 읽어볼게요. 연리 7%, 기간 20년 저당상수는요 0.094393, 그리고 매년 말에 갚는 거로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저당상수 얼마라고요? 0.094393인가요? 이게 바로 매기 갚을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상환액입니다. 이거 왜 이래 이게? 그러면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계산기 두드려야 됩니다. 377-57200 377-57200 요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입니다. 되셨죠? 여기 저당상 곱하면 된다고 했죠? 대출액에. 그러면 지금 첫 해라고 했죠? 첫 해 아닙니까? 첫 해 이거 계산할 때 항상, 자,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뭘 계산하고요? 이자. 그 남는 게 다 뭐예요? 원금 상환액입니다. 이자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는 첫 해니까 갚은 돈 있어 없어요? 갚은 돈 없죠? 그래서 4억에 대해서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요? 7% 하겠잖아요. 4, 7에 28에서 2,800만 원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2,800. 그러면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가요? 원금 상환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마냐면 975-7200 975-7200 이렇게. 자, 요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맨 먼저 계산할 거는 10,000원에다 뭘 곱하라고요? 저당사 곱하면 어떤 3,150원 나오죠? 그러면 첫 해는요 이자가 1,000원 아닙니까? 나머지가 다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입니다.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나요? 네, 몇 장 쭉 넘겨볼게요. 415페이지 보겠습니다. 415. 자, 6번 볼게요. 6번. 415에 6번 찾으셨나요?
자, 주택 저당 대출 방식 중에 고정금리 대출 방식 중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상환이 원금 균등의 원리 금액이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보다는 많다. 자, 보세요. 대출 초기에는 원금 균등의 원리 금액이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보다 많죠? 맞죠? 이렇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 방식의 원리 금액이 원리금 균등 방식의 원리금보다는 많죠? 자, 보세요. 대출 초기에는 원금 균등의 원리 금액이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보다는 많죠? 원금이 합쳐서 원리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2번 볼게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는 원금 균등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자, 얘보다는 원금 회수 위험이 작다고 했죠? 작다고 했잖아요.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요, 안전하다. 맞네요. 세 번째, 원리금 균등 방식은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자, 얘는요, 원리금 균등은요,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하여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맞습니다. 얘보다는 얘가 처음에 조금 갚죠? 얘가 유리하고, 얘보다는 얘가 더 조금 갚죠? 얘가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무래도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젊은 소득층에 유리해요. 그 다음 4번 해볼게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하여, 자, 원리금 균등은요,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하여 초기에 원리금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자, 보세요. 얘는 이 전체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비율은 작잖아요. 근데 얘는 전체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죠? 비중이 크잖아요. 비중. 이자는 똑같은데 전체 중에 비율이 크죠. 얘는 작고, 이렇게 비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중도 상환 시, 조기 상환 시 이걸 얘기합니다. 조기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저당 잔금은 남아있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는, 자, 지금 조기에 상환하려고 하죠? 조기 상환 시에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는 남아있는 금액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왜냐면 초기에 적게 갚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조기 상환 시에 다시 읽어볼게요. 중도 상환 시에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저당 잔금은요,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 방식보다는요, 많다 해줘야 돼요. 많다. 되셨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한 장 읽으면 7번. 다음은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작다. 자, 많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얘는 셋 다 원금은 10,000원 갚는 건 다 똑같죠? 어떤 경우도 10,000원 갚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얘는 이자가 높아요, 낮아요? 낮고 얘는 이자가 높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이자가 높으니까, 얘는 이자가 높죠? 얘는 이자가 낮죠? 그러니까 얘가 은행에다 준 돈 적겠네요, 일단은. 얘는 이자가 일단 높죠? 얘는 이자가 낮죠? 그러니까 이자 은행한테 줄 돈이 작죠, 일단? 작잖아요.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초창기 때부터 원금을 착착 갚아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니까 나중에는 뭐 금액이 거의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자도 줄 돈은 얼마 대여 안 돼요?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셋 중에서 은행에다 주는 돈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라고요? 가장 많아요. 이해가 되겠나요? 다시 할까요? 자, 일단은 원금 10,000원 갚는 건 다 똑같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이자가 낮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준 돈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보다 얘가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갚아나가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 자, 10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2년 만에 9,000만 원 다 갚았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자 줄게 얼마 대여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얘보다 얘가 이자가 낮죠? 그리고 처음부터 원금을 착착 갚아나가니까 나중에는 이자 줄 돈이 얼마 대여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서 은행한테 준 돈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거라고요? 얘입니다. 그리고 은행한테 가장 준 돈이 많은 게 최정식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7번에 1번.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원금 균등은요,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에 누적된 원리금 상환액 있죠? 그동안 총 갚은 돈, 총 이자하고 원금 갚은 돈이죠?
이게 작다. 맞네요? 맞습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2번 볼게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자율은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되는데, 대출이자율은요, 가산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조정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조정한다고 했죠? 기준금리를 조정하면서 변동되면서 조정되는 겁니다. 이거 틀렸네요. 세 번째 볼게요. 고정금리 방식에서 인플레에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아까 시장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금융기관은 자 손해본다 하겠죠? 시장이자에 내려가면 조기사안 위험에 직면하지만 시장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장이자를 올라가게 되면 대출기관은 손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받는 이자율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맞는 겁니다. 자, 4번에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하여, 자, 원리금 균등은요, 원금 균등에 비하여 대출 직후에 원리금의 상환액이 적다. 자, 보세요. 얘는 얘보다 대출 직후만 요거죠. 직후에 원리금 상환액이 작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액의 금리가 낮을수록 자금 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수요는 늘어나죠. 자, 생각해 볼게요. 금리가 낮으면 돈 빌리고 싶어요? 안 빌리고 싶어요? 예, 빌려서 막 아파트 구입하고 싶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8번 볼게요. 8번. 요 그림을 잘 볼게요. 요 그림은 요 원리금 균등은요. 이렇게 볼게요. 원리금액은 매년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기간이 지날수록 매기 똑같습니다. 원리금 지불액이. 매년 똑같죠? 근데 얘를 볼게요. 예. 이렇게 이거 원리금 지불액을 얘기합니다. 얘는요. 대출 잔액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잔액. 얘를 볼게요. 얘는 처음에 빌렸을 때는 10,000원이죠? 10,000원 아닙니까? 1년 지나면 2,500원 갚았죠? 7,500원 남았네요. 그 다음에 2,500원 갚았으니까 5,000원 남았죠? 2,500원, 1,000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비례적으로. 그래서 읽어볼게요. 8번 볼게요. 8번. 그림 1은 주택저당대출 원리금 지급액의 추이를, 그림 2는요 주택저당대출 대출 잔액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자, 그림 1을 볼게요. 그림 1은요 원리금 지급액이 매년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원리금 균등입니다.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 대출 잔액의 추이가 비례적으로 감소했죠. 감소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요 계산 문제 알아볼게요. 어떤 계산이라고요? 요거 계산 문제 할 때는 자, 읽어볼게요. 9번 보겠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얼마라고요? 2억. 대출 조건이 다음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액은, 대출금리는요 고정금리로 연 5%랍니다. 대출기간은 20년이고 원리금 상환 조건은요 원금 균등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단위로 갚으랍니다. 그럼 요걸 계산할 때는 먼저 이걸 계산해야 돼요. 매년 혹은 매기 갚을 원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10,000원 나기 얼마 하면 된다고요? 사하면 되죠? 10,000원 사하면 2,500원씩 아닙니까? 똑같이. 자, 얼마 빌렸어요? 2억 빌렸잖아요. 2억 빌렸는데 몇 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매년 갚기로 했죠? 그러면 이거 아마 1,000,000원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1,000,000원. 그러면 지금 2회차죠, 2회차. 2회차면 원금은 항상 같아요, 달라요? 원금 항상 10,000원, 1,000,000원 아닙니까? 원금 매년 2,500원씩 맞아, 안 맞아? 맞고,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에 붙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두 번째 계산하는 겁니다. 이자는 어디서,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였어요? 2억이었잖아. 2억 중에 첫 해, 1,000,000원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1,000,000원 갚았겠죠? 1회 때 1,000,000원 갚았겠죠? 그러니까 2회차니까 1,000,000원 갚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몇 프로라고요? 5% 아닙니까? 이자율. 그러면 아마 950만 원일 겁니다. 얼마라고요? 950만 원 맞나? 맞습니다. 자, 9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원금은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이자는요? 950만 원. 그러니까 합치니까 얼마예요? 1,950만 원. 무슨 얘기 하겠나요? 만약 1회 때 계산해라.
1회 때는요. 자, 원금은 얼마예요? 무조건 항상 얘는 1,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자는요. 이자는 갚은 돈 있었어, 없었어요? 없죠. 2억에 대해서 5% 붙는 거죠? 이렇게 붙는 거 아닙니까? 2회 때는요. 자, 2억 중에 1,000만 원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죠. 거기다 5%가 붙는 겁니다. 매년 2,500원씩 내야 되죠? 첫 해는요. 자,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10%. 두 번째는요. 10,000원 주고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남은 금액에 10%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할만한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다시 해요? 다시 할까요? 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부터 계산하라고요? 원리금 균등상환액 있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항상 이자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 이거는 무조건 뭐부터 계산하라고요? 매기 원금 균등상환액 있죠? 원금 상환액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항상 요건 항상 얘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고 이자는 항상 남은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남은 금액에 이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돌아오셔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테마입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381페이지. 이게 이제 요거 다 지울게요. 이게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얼른 지워야지 또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 때문에 얼른 지울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381페이지 보시면 저당 증권의 유동화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쪽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유동화 제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동화.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신한은행 같은 금융기관입니다. 이렇게 신한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자, 금융기관이 있는데 어떤 신도시 예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 왕숙 신도시 지정에 다산 신도시 지점에 자, 신한은행 지점을 입점시켰다고 치자. 다시 할게요. 왕숙지구 있죠? 왕숙지구에 다산지구에 신한은행 지점을 입점시켰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들을요, 주택 소비자 이렇게 해줄게요. 뭐라고요? 주택 소비자. 얘들한테 이제 돈 빌려주죠?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빌려주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일단은 얘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원금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원리금, 이걸 원리금 수취권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민법에서 채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채권. 그 사람한테만 자,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는다. 못 갚을 수 있죠? 그러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있죠? 이거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요, 저당권 해줍니다. 무슨 권리라고요? 저당권. 요거는 자,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물건 자체.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물권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를요, 채권, 물건에 대한 권리를요, 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딱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저당채권의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유동화. 뭘 하는지는 딱 적어 놓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 그 신한은행 그 다산 지점에서 100억을 예금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 딱 100명한테 1억씩 빌려줬다고 치자. 그러면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빌려주고 나면 지금도 지금 다산 지구에 아파트 사는 사람 있죠? 지금도 회수하고 있어? 안 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보통 보통 한 번 빌려주고 나면 20년, 30년에 걸쳐 회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1억씩 예금하고 이러나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돈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뭐라고요? 똑 떨어진다.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냐? 한번 이렇게 해보자. 우리 한국은행이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한국은행도 지네들 정한 금리 있죠? 이걸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기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세금입니다. 거의 대부분 어떻다고요? 세금. 우리가 딱 듣는 순간 세금이 좀 굵직하게 보이는 세금 있죠? 전부 다 국세입니다. 이거 국세는 전부 다 세금 내면 어디로 들어가요?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수입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전부 다 국세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세무서 가서 그 소득세 신고하죠? 돈 내라고 쪽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한국은행 거기 들어가는 데로 적혀 있습니다. 그걸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세 수입이 되는 겁니다. 국세 수입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돈을 가지고 세금 가지고 전부 다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다 빌려주고 나면 탱크는 또 뭘로 구입합니까? 노인 복지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쓸 돈도 많죠? 다른 용 쓸 게 굉장히 많은데 이쪽으로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는 돈도 뭐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주변에 있는 자, 하나은행에서 돈을 잠깐 빌려서 대출해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자, 얘들끼리 이제 금융기관 사이에 초단기적으로 빌려주는 돈 있죠? 요것도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됩니다. 얘들 뭐 괜히 빌려주나요? 요거를 콜금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콜금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에서 다 정해줍니다. 지들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얘들이 돈이 없으면 얘들 돈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한번 볼게요. 다른 방법 이렇게 해보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투자자는 투자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00% 거의 대부분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누가 참여한다고요? 우리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기관 성격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죠. 법인 성격으로 투자하는 자를요, 기관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자가 이제 생명보험사입니다. 줄여서요, 생보사 이렇게 할게요. 뭐라고요? 생명보사. 얘네들은 우리한테 자, 우리가 한테 사람들 보험료 받아요, 안 받아요? 보험 받아서 저희 금고에다 쌓아놓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보험사 들어가려면 애들 똘똘한 애들 막 채용할 거 아닙니까? 걔들 데리고 주로 이제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어라고요? 주식 그래도 막 돈을 불립니다. 불렸죠?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불나거나 그러면 막 보험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미래에셋이라든가 한화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요 투자신탁사라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요 투신사 하는데 얘들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돈을 막 긁어 모읍니다. 이걸 펀딩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펀딩한다. 이렇게 해서 이 돈 가지고 주로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종합금융사라고 해서 종금사라는 겁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금 내는 거 있어 없어요? 요거 긁어 모은 거 있죠? 요거 연기금 해줄게요. 뭐라고요? 연기금. 요거 가지고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합니다. 어디 투자한다고요? 주식. 그래서 우리 이거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막 투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다요 기관 투자자입니다. 뭐라고요? 기관 투자자. 근데 얘네들은 주로 주식에 투자한다 그런 얘기지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법은 있어 없어요? 헌법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돈 될 만한 거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영화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 만드는 데 있죠? 이렇게 하여튼 돈 되는 거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들한테 이 권리를 팔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이 권리를 사준다면 이렇게 사준다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빌려주면 원리금과 저당권 생기죠? 요거를 이 권리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오죠?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이걸 또 파는 겁니다. 이 권리를. 그럼 또 돈 들어오죠?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오죠?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이쯤에서 좀 말리셔야 되는데
자, 요거 그대로 놔뒀다가는요, 하루 종일합니다. 하루 종일. 오, 요거 아주 괜찮은 제도네요. 그렇잖아요? 오, 요거, 만번 먹으면, 막 수천 명 있죠? 5,000명, 10,000명도 막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괜찮은 제도인데, 자, 문제는 얘들이 이걸 안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안 사줬다고요? 안 사줬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빌려주면 20년, 30년에 걸쳐서 회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한다길래 최대 얼마까지요? 7천만 원까지 빌려줬습니다. 얼마라고요? 7천만 원 받은 권리가 빌려줬죠.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얘한테 팔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은행입니다. 신한은행. 내가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럼 돈 받을 권리를 다 돈 받고 얘한테 팔아치운 겁니다. 그럼 얘가 담보대출 해준 거예요. 얘가 담보해준 겁니다. 그리고 난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논리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완전히 빠질 수 있나요? 얘랑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얘가 여기한테 여기다 돈 갚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자 갚죠. 그럼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전액을 다 전달해줘야 돼요? 뭘 뜯고 넘겨야 되겠죠? 뭘 뜯어요? 삥을 뜯고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자 받는 게 낫죠? 그러니까 얘는 들어온 돈에서 삥을 뜯고 넘깁니다. 뭘 뜯고요? 삥을 뜯고. 그럼 이 삥이 더 크면은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삥 뜯고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나서 옆에 장례시장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병원까지 들어온 까지 좋았는데 문제는요, 장례식장이 아파트 앞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아침마다 창문 열면요, 아침부터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가 왔다 갔다고요? 시체 왔다. 그러면 그런 집에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뭐 사람이 언제나 죽는 건 하지만 아침부터 이게 죽은 모습을 보는 건 그다지 뭐 좋은 건 아니죠. 팔딱팔딱 살아있는 모습이 좋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집 살려고 안 살려고? 사람들 안 살려고 하니까 담보 가치가 올라가야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침마다 시체만 보더니 좀 재수 없어서 회사도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돈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않고 이거 팔아치우려고 할 겁니다. 지들이 막 팔으면 안 되고 은행에다가 법원에 대신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걸 가장 많이 써낸 자 있죠? 그자한테 파는 겁니다. 이걸 경매 처분한다 해줘요. 뭐라고요? 경매 처분한다. 그러면 경매 처분했더니 3천만 원 들어온 겁니다.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삥을 뜯고 넘기면 되는 거죠? 삥 뜯고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손해날 지 해요? 안 해요? 뭐하러 합니까? 이거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런 걸 투자합니까? 그죠? 이거는 전혀 실익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전혀.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이제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어디라고요? IMF 때 다 나온 제도인데, A라는 기업은 B한테 이제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다고요? 외상. 자, 그러면 A가 그러는 겁니다. IMF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외상거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A가 얘한테 외상으로 팔면서 너 뭐 믿고 외상으로 파냐 했더니 얘가 어음이라는 걸 써주겠답니다. 뭐라고요? 어음이라는 것은 수표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수표는요, 지급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1억씩 셀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이에 써서 은행가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급증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음은요, 신용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돈 갚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못 갚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연쇄부도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막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처벌하기도 애매합니다, 이거. 아니, 나도 회수를 못했으니까 나도 못 갚는 거죠? 내가 있어서 못 갚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도 돈을 회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처벌하기 쉬워요, 어려요? 아주 어렵다닙니다. 돈 못 갚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한 증권이 뭐라고요? 어음입니다. 어쨌거나 A가 이제 B한테 외상으로 팔면서 외상 파는 거 아닙니까? B는 또 C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고 C는 이제 대기업들한테 외상으로 팔겠죠?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파는데 결국 이게 대기업이고 하청기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97년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무너졌습니다. 무죠? 무너진 이유는 뭐 나중에 이제 간단히 하겠지만, 어쨌거나 무너졌습니다. 장사 안 되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죠? 그냥 망했죠?
한복청이 무너졌습니다. 그 정태수 저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들도 이번에 구속됐고. 그래서, 자, 한복청이 망하니까, 얘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어디 갔어요? 망하니까 얘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얘는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얘는 줄 돈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걸요, 연쇄부도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연쇄부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혜태라든가 산미, 그 다음에 뭐 한신공영이라든가 진도, 진로, 뉴코아 이런 것들 있죠. 쌍방울, 산미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그냥 막 망한 겁니다. 망했어요. 그리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청업체가 5천 개가 넘어갔습니다. 몇 개라고요? 5천 개. 전부 연쇄부도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종업원 월급도 못 주고 해서 결국 자살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얘네들은 땅 팔아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 빌려야 안 빌려요? 예, 빌리는 거 아닙니까? 빌려서 생산활동 하는 거죠. 근데 얘들도 회수를 못하니까 갚을 돈 있어 없어요? 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무슨 어디서 돈을 주워다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소비의 주체를 가게 이렇게 해줄게요. 우리 같은 사람 있죠? 우리 같은 사람 예금 받는 거 아닙니까?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거죠. 근데 얘들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예금자들의 돈도 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여기까지 갔다 온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거의 이제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려준 거 있죠? 여기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입니다. 1929년도. 근데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자들의 돈은 돌려줘야 됩니다. 법에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안 되는 건 다 갚아줘야 돼요. 근데 갚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외채는 막 상환기한이 왔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97년도에 11월 달에 IMF로 또 굴욕적으로 2천억 달러 가져온 겁니다. 빌려갖고 일단 만기가 도래한 그 금액 있죠? 이거 돌려막고 도래한 금액 있죠? 돌려막았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들의 돈을 돌려줬던 겁니다. 예금자들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당시에는 이제 은행들은 대기업하면 무조건 빌려줬습니다. 그냥 막 묻지도 않고 어떻다고요? 따지도 않고 그냥 막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00억 빌려달라면 그냥 200억 빌려줬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막 빌려줬습니다. 꺾기라고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빌려주니까 회수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부실했던 은행이 제일은행입니다. 어떤 은행이라고요? 제일은행. 그리고 서울은행 이런 게 있습니다. 조흥은행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은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실했던 은행들입니다. 거의 뭐 손을 못 대는 은행이에요. 얘들 은행 돈을 다 갚아준 겁니다. 은행, 아까 빌린 돈 있죠? IMF로부터 빌린 돈 다 갚아준 거예요. 갚아주고 공적자금도 투입해서 갚아준 거 아닙니까? 세금 갖다 투입해서. 그러면, 자, 투입했으니까, 다 갚아줬으니까, 세금 회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수해야 되고, 빌린 돈 갚아야 되죠? IMF에서 빌린 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팔아야 되겠네, 이거. 팔아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일은행은요, 뉴브릿지라는 미국계 은행 있죠. 여기다 팔았는데 이것들이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1조를 남기고 날랐습니다. 이걸 먹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먹튀. 그리고 그다음 이제 누구한테 팔았냐면 스탠다드 차타드이란 은행인 제일은행 있죠.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계 은행한테 파는 겁니다. 지금 얘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은행은요 하나은행에다 매각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은행. 조은행은요 신한은행 여기다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어떤 은행이냐면 아주 골 때리는 은행입니다. 얘들이 어디냐면 옛날에 한일은행이라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한일은행이라는 게 있고 상업은행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은행이라고요? 한일은행, 상업은행. 얘들이 이 중에서는 거의 손을 못 대는 아주 그냥 그냥 손도 못 대는 은행이었습니다. 손도. 얘들 두 은행을 합병시켰어요. 다 갚아주고서 합병시켰어요. 합병시키고 여기다 플러스 평화은행까지 합쳐서 한빛은행으로 바꿔놨었습니다. 은행이라고요? 한빛.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얼굴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했나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자도 빛투성인데 한빛 하니까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한빛 한답니다. 이렇게. 진짜요? 진짜입니다. 한빛 하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이걸 바꾼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 좋은 날 이걸 바꾼 건데 이렇게 해서 은행 뭐 이렇게 표시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요 은행은 그야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팔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못 팔았어요. 급기야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공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거 이제 팔려고 해서 거의 매각 시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하고 IMP라는 그 사모펀드 있죠. 얘들이 사가려고 했었습니다.
우선 협상제로 그러다가 막판에 결렬됐습니다. 막판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정부은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60% 갖고 있는 정부은행입니다. 요 밑에 은행 있어 없어요? 은행 있잖아요. 이게 아주 지금까지도 못 팔고 있는 은행입니다. 팔고 은행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은행도는 해결했죠.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자, 주가도 500선이 무너지면서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도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들은요, 거의 그 손가락 빨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요걸 좀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있다. 이거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거 있다고 치자. 어떤 부동산이라고요? 본사 건물 같은 거 20층이 뭐 필요합니까? 4개층이면 충분한데 뭐라고요? 과시성으로 막 층수 높은 거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누군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들은 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얘들도 부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 연쇄부도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모든 기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2천억, 5천억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펀드를 조성해서 뭐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돈을 긁어 모아서 이런 망하려고 하는 회사 있죠? 이런 걸 사주도록 유도했던 게 있다고 하겠지만 이걸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은요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뭘 바뀌었다고요? 금융공사. 그래서 일단 주택경기가 최악이니까 주택경기만 살아날 수 있다면 일반경기도 좋아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뭘라고요? 주택경기. 그래서 자 금융공사가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요? 금융공사로 바뀌었는데 니네들 우리한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 나온 겁니다. 웬만하면 뭐라고요? 사주겠다. 그럼 이 돈 가지고 계속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빌려주고 계속 팔 수도 있죠. 또 계속 빌려줄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주택경기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대출 자금도 충분해지고 또 더 아파트 살 사람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주택경기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얘들도 돈이 있어야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팔아치운 게 아니라 요걸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팔았는데 채권의 형태로 파는 겁니다. 이걸요 모기지 시큐리티스에서 이걸요 저당 담보증권 해줍니다. 뭐라고요? 저당 담보증권. 근데 요거는 자, 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뭘 하겠다고요? 지급을.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금융공사가 납니다. 누구라고요? 금융기관이 나예요. 신한은행이 납니다. 내가 얘한테 7천만 원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회사에서 다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권리를 증권에 다 실은 겁니다. 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는 쏙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빠져요? 쏙. 근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있어 없어요? 얘랑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요? 모르는 사이니까 난 중간에 서서 들어오만 전달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얘가 원금 이제 갚아요 안 갚아요? 갚으면 얘는 삥 뜯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얘는요 삥 뜯은 상태에서의 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삥 뜯고 넘길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7천만 원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매 처분했더니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럼 3천만 원 넘겨줘야 되죠? 뭐 뜯고요? 삥 뜯고. 3천만 원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는 뭐라 하겠다고요? 지급보증 해주겠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험도 굉장히 작죠? 위험도 작고 거기다가 이자도 굉장히 높으니까 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럼 회수 못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위험은 낮고 이자는 높죠. 막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었던 자금이 어디로요?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결국은요 대한민국이 IMF에서 벗어났는데 1조를 했던 제도 있죠? 요 제도가 요 제도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요 1차 저당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1차. 그리고 이 저당채권 유통되는 시장을요 2차 저당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가끔 물어보니까 요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382페이지에
아래에서 딱 중간에 보니까 1차 저당시장 있어 없어요? 이 구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물어봅니다. 1번 해볼게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차입자하고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 자 보세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1차 저당시장.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주택 저당 담보채권이 설정된 시장이죠? 돈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담보채권이 생기죠? 이게 설정된 시장. 세 번째 볼게요. 요거를 1차 시장의 대출자라는 겁니다. 1차 대출기관 해줄게요. 뭐라고요? 1차 대출기관. 얘네들은 잡을게요. 돈을 빌려줬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과 저당금 생기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이자 수입이 얘들 주 목적 아닙니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돈이 대출 자원이 부족하다면 이걸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3번에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집합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요 2차 저당시장에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맨 아래 볼게요. 2차 저당시장 찾으셨죠? 오른쪽 볼게요. 383페이지 맨 위에 1번 볼게요. 저당 대출기관과 이들로부터 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있죠? 자, 얘와 얘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판다는 얘기죠? 저당을 사고 판다. 원리금 채권과 저당을 사고 판다. 사도 같은 편입니다. 얘를 사고 파는 시장을 뭐라고요? 2차 저당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누가 참여한다고요?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자, 보통 거래 금액이 최소 500억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500억 이상 된 사람 있어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번에 맨 끝에 보니까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은 1차예요? 2차예요? 2차 아닙니까? 자, 세 번째 볼게요. 3번에 자, 중간에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0억만 가지고도 5천명, 만명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천명, 만명.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4번에 두 번째 줄 볼게요. 2차 저당시장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자, 보세요. 얘와 얘는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요? 여기 가서 더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 날카롭게 생긴 직원 알 거 아닙니까? 대출 직원. 근데 얘와 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 5번 볼게요.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상품은 MBS를 얘기합니다. 투자상품은요 주택 대출금리보다는 더 낮은 금리를 가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갔어요? 자, 요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요게 6%라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5%인데 6% 아닙니까? 6%인데 여기 이제 이자 갚죠? 그럼 얘는 그냥 넘겨요? 삥을 뜯고 넘겨요? 삥을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 0.5% 정도 삥 뜯고, 0.3% 뜯고서 넘깁니다. 넘겼죠? 그럼 얘도, 자, 그대로 넘겨요? 뭐가 삥을 뜯고 넘겨요? 그러니까 MBS 발행금리 있죠? 발행금리를 삥을 뜯은 상태에서 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삥을 뜯고 넘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 0.2% 떼고서 넘겨야 되죠? 얘들이 실제 받는 건 얼마라고요? 5.5% 정도 됩니다. 뭐라고요? 5.5%. 이런 식으로 대출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다 높아야 돼요. MBS 발행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에 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MBS의 발행금리는요 담보대출 금리보다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빼쓰는 금액이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자, 5번에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상품은 주택 대출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조 자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추가적인 내용 정리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